40년 전만 해도 정말 대접받지 못하던 어떤 도공이랄까요. 제가 근래에는 선생님 소리도 듣고 도예가 소리도 듣고 명장님 소리도 듣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지금 이제 40년 9일이 됐습니다. 1975년 9월 15일 날 오후 2시 30분. 그게 바로 지금 공부하던 2001로 온 날이 그날이거든요. 그날서부터 지금까지 치면 이제 40년 9일이 됐죠. 그때만 해도 도자기 하는 사람들은 깡파리꾼이라든지 점놈이라든지 이런 소리를 했지 도예인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로 도자기가 뭔가 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는, 또 도자기가 진짜 무언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도자기 하면 또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뭐 다 아는 일을 다 아는 얘기를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도자기를 한마디로 간결하게 얘기해서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또 도자기를 항상 여러분들 소지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떤 도자기를 갖고 계신지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다 부셔보면 안에 조그만 얇은 그 실리카, 그러니까 규석판을 하나씩 갖고 좀 보고 계세요. 도자기입니다. 그것이 메모리판이거든요. 이렇게 컴퓨터 조그만 부품까지 또 원자력의 열 교환기까지 또 로켓을 쏘아 올릴 때 그 겉에 붙이는 내화 단열 타일까지 전부가 도자기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도자기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 얘기도 한번 잠깐 들어보시고 또 우리가 여태까지 아는 도자기가 뭔지 잘못 알았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도자기를 하게 된 동기부터 잠깐 한번 말씀을 올릴게요. 저는 원래 이제 지방학교 기계과를 나왔습니다. 성적은 괜찮게 나왔습니다. 기계과를 졸업하고 제가 원래는 그때 임금 페이도 높고 또 봉급 페이도 높고 근무 여건이 좋은 대한철광에는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를 가기로 했죠. 그 당시만 해도 이공계에 나온 사람은 자기가 선택해서 A 학점을 가진 사람들, 또 학생의 간부를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조폐공사를 가기로 했죠. 그런데 정말로 3급 이상 공무원이 두 분이 재정보증을 서줘야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조항이 있는 건 전혀 몰랐었죠. 결국 거기를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선택한 게 지금은 아마 요새 다시 문을 연다고는 대한철광 공무부에 배속돼서 세이퍼, 또 밀링, 또 선반, 이런 용접 이런 걸 하게 되고 또 제 기회도까지 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제 대한철광에서 저희들이 또 바로 관두게 되는데 같이 갔던 동기 하나가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입혔어요. 뭘 잘못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도망가듯이 쫓겨서 집으로 갔습니다. 재정보증이 바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죠. 그 친구 책임 없이 집으로 갔어요, 그냥. 그런데 제가 거기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게 산속에 버려진 것 같이 혼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눈초리가 그놈의 실력이나 저놈의 실력이나 같은 거겠지 이것이 제일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를 관두고 쫓아간 데가 이제 뛰어간 데 그때는 아무데나 막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도농리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신의 원진 레이온 전전산업인가요? 비스코스 인견사 하나섬유주식회사 박흥식 어른 그 재단이 있었습니다. 그 실을 뽑는 회사에 들어가서 공무부의 기획과 또 공작기계 모터 제도에 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70년대 그때가 바로 정부에서 모든 산업체들은 공채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합니다. 그래서 공채를 통해 들어가야만 그때 대접을 받을 때니까 그건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요. 처음으로 지금 공채 시험을 제가 봅니다. 얼마나 시험을 잘 봤는지 그날 바로 한 걸음에
그 청량리 그 모 여고에서 시험을 보고 집에 쫓아와서 파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을 모아놓고 맥주도 사다 놓고 뭐 빵도 사놓고 그래서 그 당시 먹기 힘든 맥주까지 준비해서 오늘 이제 합격자 발표를 내가 먼저 하겠다고 발표를 하죠. 한 사람만 우선 발표합니다. 임항태기가 이번에 합격을 했다 공채. 근데 그 뭐 3일 후에 보니까 아주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예.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세 사람이 됐는데 이미 공채 정부에서 방침에 의해서 공채를 했지만 이미 세 사람은 이미 내정이 돼 있고 그건 형식적으로 본 겁니다. 예, 결국 지가 알고 보니까 시험은 1등은 아니고요. 아주 상위로 봐서 합격선언은 들었습니다. 결국 그 젊은 혈기에 그거를 알고 나서도 거기 있었다면 아마 지금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냥 결국 사표를 내고 다시 지방에 있는 광산리로 갔다가 결국 고뇌에 빠집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내가 과연 뭐가 될까 하다가 바로 이제 그 교원 뭐 순위고사인가 이제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험을 보게 돼서 이제 그 선생이 됩니다. 제가 음성 한림학교의 미술과 교사로 근무할 때 미술과 교사로 있을 때 4시간 수업을 끝나고 점심을 먹으러 들어오다가 신문을 봅니다. 조선일보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조선일보에 아주 그 재미있는 또 기가 막힌 그런 그 기사가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운보 김기창 선생은 확실한데요. 청전 이상범 선생 또 그 이당 김은호 선생 그 두 분 중에 하나가 같이 해서 두 분이 백자에다 그림을 그려서 서울에서 전시하는 그 작품 사진이 2점이 나왔어요. 그 사진을 보고 지가 몸에 전율이 흐르는 걸 느낍니다.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지가 그냥 기겁을 하죠. 그런데 이 대가들이 그 백자 전시회에서 놀란 것이 아니라 당시까지만 해도 저들 그 시골에 있는 더구나 저는 뭐 다른 분야도 아니고 미술 선생 아닙니까? 미술 선생이 모를 정도로죠. 우리나라에는 이미 전승되거나 전수되어 내려오거나 이 도자기는 아주 맥락이 끊어져서 만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 백자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전시하는 게 나왔는데 그게 이천 광주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야, 바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머릿속에 그냥 큰 항아리가 들어앉습니다. 그래, 바로 이걸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그때서부터 그것도 뭐 수업이 아니라 그냥 머리하고 도자기하고 싸움입니다. 이 도자기를 나는 그림을 계속 그려왔으니까 그 좀 더 연습을 하면 되고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을 조금 습득을 하면 나는 배랑간에 대도예가가 된 것 같은 느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끊어졌다가 알았던 이 도자기가 이렇게 전승이 되고 있는 것, 이거를 누군가는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 전승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어떤 젊은 혈기의 뭐 그런 사명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 비슷한 걸 느끼게 됩니다. 결국 바로 사표를 못 내고 1975년 가을 어느 날 사표를 학교를 내고 내려갑니다. 저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 둘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어머니 혼자 저를 키웠거든요. 뭐 원래는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사표를 내야 되는 게 맞죠. 사표를 이미 내고 제가 내려가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 선생 관뒀습니다. 도자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뭐를 한다고? 도자기. 응, 알았어? 왜냐면 그걸 진담으로 듣지 않으셨거든요. 가족도 마찬가지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정말 그 전달부가 제 집게하고 책을 갖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놈이 학교 사표를 낸 게 맞는 거거든요. 노인네가 털포덕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해서 그냥 책을 찾아서 도자기 그림을 하나 찾아내지.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응? 이놈아, 그 보따리 장사하고 전쟁 후에 어렵게 공부시켜서 이제 선생을 시켜놨다고 웃었더니 이놈이 요강을 공부하러 간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이게 요강이 아니라 보세요. 이 문양도 이렇게 있고, 임금님이 쓰시는 그릇, 아주 높은 사람들이 쓰는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을 안 보여드렸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더 서럽게 땅바닥을 치면서 우셨어요. 이놈아 그것도 올라앉으면 그것도 오강이지 뭐 딴 게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정말로 실제로 어머니 말씀대로 당시에 도자기 하는 사람은요 도예가란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없고 정말 점놈 우리가 점말, 랩말, 사금악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도자기 하는 사람들이 머물르던 곳이거든요. 그 정말 점놈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 가족들이 말리면 사실 거기에 그냥 못 지키고 있거나 당연히 또 시골에 미술 선생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모자랄 때니까 사실 제 사표 수리를 안 했을 때거든요. 언제라도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그걸 뒤로 해고 그냥 어느 날 호련히 혼자 제가 경기도 지금 공부하는 이천으로 도착을 합니다. 도착하기 전에 어디를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했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5년 9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버스에서 딱 410원을 주고 내립니다. 그게 이천입니다. 그게 이제 정말은 생고생줄에 이제 접어드는 날이 됐죠. 그런데 이 도자기가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 인류들이 발견해야 됐는지 그걸 한번 보죠. 뭐. 도자기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나마이트 같이 우연한 기회에 그 화약이 액체로 옮기던 화약이 굳어져서 단단한 고체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다이나마이트는 잘 아실 겁니다. 도자기도 마치 그렇게 우연한 기회에 발견하게 되거든요. 자, 지금 이제 그 그림을 잠깐 보시면서 이제 저를 다시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원시 인류가 지구상에 태어나서 가장 우연한 기회에 가장 우연한 것을 발견하고 가장 최고의 발명품으로 발전시킨 것이 도자기입니다. 이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제 나오죠. 원시 인류의 한두 서너 명 이렇게 가족이 두세 명이 있을 때는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건 열매를 따건 할 때 토끼를 한 마리 잡던 또 쥐를 한 마리 잡던 그것만 가지고 식량이 충분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세 명이 돼서 돌아다닐 때는 상관이 없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 돼서 무리가 생기고 노인이 생기고 어린아이가 생기고 병자도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무리가 늘어났을 때 그렇게 이동하면서 매일 뭘 잡고 따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암사당에 보면 그 혈거 주거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가에 주로 머무르게 되죠. 비옥한 한쪽에 땅도 있어야 되고 매일 무언가 채취해서 먹고 잡아낼 수 있는 장소에 안전한 장소에 대개 이 정착을 하고 혈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초기 인류들이 어느 날은 너무 많이 잡아서 배 터지게 먹고 나서 남는 게 있는데요. 어느 날은 잡아서 그날 먹을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많이 잡았을 때가 문제예요. 많이 채취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얻다가 하여튼 두었다가 내일 먹어야 되는지는 본성 같은 거니까 얻다가 잘 도겠죠. 자, 그것이 그 당시라고 해서 도둑이 없느냐 있습니다. 짐승도 있고 다른 무리가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 생각지 못한 밤새도록 내려온 비가 또 쓸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디다 안전한 게 두어야 될 곳을 찾고 헤매다가 결국 찾은 흙으로 뭔가 용기를 만듭니다. 그릇을 만들게 되죠. 이 그릇을 만든 데다가 넣어두니까 아주 편리하고 좋았어요. 좀 밤에 도둑도 좀 덜 맞고. 근데 이 그릇은 물에 닿아도 풀어지고 또 조그만 충격에도 잘 깨지죠, 이게. 근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불 속에 닿았던 그릇 부분이 아주 단단해지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이 그릇이 불 속에 닿은 부분이 아주 단단해진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물에 닿아도 풀어지지 않고 조그만 충격에도 깨지질 않습니다. 아마 처음에 뭔가를 땅바닥에 두고 차진 흙으로 구멍을 파서 만들 때에서부터 이것을 발견하는 데까지는 과연
몇백 년이 걸렸는지 몇십 년이 걸렸는지 추정해 볼 뿐이지 사실 엄청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갖다가 이제 많은 양을 해서 이제 불을 우연히 닿는 게 아니라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많이 넣고 그 위에다가 만든 기물을 넣고 부을 때가 됩니다. 이것이 초기 토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초기 토기만도 이렇게 낮은 온도 6, 700도에서 구운 도자기 쪼가리도 지금까지도 풍화가 안 되고 그대로 땅속에서 발견된 것이 지금 수없이 많거든요. 무문토기, 줄문토기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단단히 구운 도자기는 신안 앞바다나 이런 데서 나온 수백 년을 물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구워낸 도자기하고 똑같이 단단하게 나오죠. 깨끗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발명품입니다. 도자기는 풍화도 안 되고 화학적인 반응도 아주 적을 뿐더러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에요. 모든 암석과 모든 무기 재료는 바람에 풍우에 햇볕에 노출되면 다 분쇄되고 부서지고 풍화작용을 하는데요. 이 도자기만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천 년 전에 만드는 엉성하게 6, 700도에 구워진 도자기 쪼가리까지도 지금까지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제 많은 양을 가마석에 넣고 굽고요. 초기의 가마도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집니다. 오랜 시간 불을 떼서 더 많은 양의 도자기를 구워내게 되죠. 지금 요 전에 본 도자기는 중국의 경덕진에 가면 초기 가마가 지금 이렇게 생긴 것이 보존된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서 보존하고 있죠. 자, 초기 토기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낮은 온도에도 구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도자기를 아까 본 대로 오랜 동안 이렇게 불을 떼면은요, 재가 계속 올라앉아서 도자기 위에 재가 녹고서 투명한 유리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인위적으로 나중에 발전한 것이 유리약이라는 잿물이거든요. 도자기 보면 지금 앞에 놓인 그릇들 다 도자기 보면 거치게 유리같이 반들반들한데요. 유리막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 유리가 바로 재를 지금 그 도자기는 아닙니다만 전통 도자기는 전부 재를 사용한 유약을 사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앉은 제트에서 유약이 발견되게 되죠. 도자기 우리가 이제 대개 어떻게 발명되는지는 우리가 알게 됐거든요. 근데 도자기 종류를 보면은요, 청자, 백자, 분청사기, 흑유, 천류, 진사유 해서 도자기 종류가 지금까지 발견된 한 200여 종류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자기를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무리 쉽게 간결하게 하려도 수백 종류가 되거든요. 도자기를 점점 더 모르게 되죠. 근데 도자기를 쉽게 청자, 백자 정도로다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청자, 백자 이전에 한국이 됐든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됐든 크게 아주 고급 상류 사회를 위한 도자기가 있고요. 그의 민간인들을 위한 도자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에서 필요한 도자기를 만드는 기관에서 국가에서 관리했던 가마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들이 썼던 가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요하고 관요로 나누게 됩니다. 민요는 말씀 그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도시를 이루거나 큰 동네를 이루면 이 안에서 필요한 용기를 만들어주는 작업장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거든요. 이게 민요입니다. 그러니까 제기라든지 또 옹기도 물론 들어가고요. 또 저 문경 지방에 가면 찻잔이라든지 이런 그릇들 여러 가지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그냥 잡다한 민간인들이 쓰는 그릇들을 쭉 만들어 오는 거죠. 근데 민요의 특징은
전쟁이 큰 전쟁이 났던 문화의 대이동이 있었던 어떻든 간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오면은 전본 것이 그대로 그냥 전승이 되어 왔습니다. 단절이 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요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996년에 김정옥 선생이라고 사기장 105호 하나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어지지 않고 전승되어 온 유일한 한 분이거든요. 8대가 인정이 됐어요. 8대를. 근데 관요에서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 한번 보죠. 관요는 말 그대로 관에서 쓰는 그릇이에요. 국가에서 필요한 자기를 만들던 장소입니다. 그럼 국가에서 어떨 때 필요했습니까? 천재를 지내거나 기우제를 지내거나 또 공주나 옹주의 결혼식, 또 뭐 관원상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나라 간의 교역할 때의 어떤 진상품, 또 교역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필요한 도자기예요. 관여에. 근데 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고급 인력을 동원하게 되고 국가에 노고를 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많이 끊어서 중간에. 자 보세요. 고려 청자를 보면요. 1392년 고려 시작해서 1392년까지 한 500여 년 동안 470몇 년 동안 500여 년 정도 하다가 청자가 거의 끝났거든요. 또 1392년 예를 들어 오늘서부터는 조선시대가 일어나니까 조선시대가 시작이니까 청자 굽지 말고 백자를 굽시다. 이게 아니거든요. 1392년 조선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여기도 백자를 굽습니다만 1910년 조선 백자가 거의 또 끝납니다. 근데 사실은 1910년이 아니라 1883년 3년에 관료가 폐지되면서 민영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 기술이나 이런 게 국가의 관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민영화됨으로써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끊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또 있어지게 됩니다.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이렇게 민관료는 도자기가 끊어져서 아예 그냥 끝이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청자 백자에 대한 설명을 아마 해드릴 건데요. 제가 숨이 막힐 정도로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너무 시간이 길어서요. 여기서 잠깐 숨을 돌리면서 이 도자기는 저들은 지금 전통 가마를 쓰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이천의 실태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천에 아마 어느 분이라도 이천이 전국에서 도자기의 가장 선진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천이 조선시대까지 백자를 구워오던 장소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도자기를 구워오던 정말 조선조 끝까지 1883년까지 도자기를 구워오던 장소면 요 광주 양수리 합수모리가 됩니다. 옛날에 왜 꼭 물가에다 가마를 지었는지 아마 여러분들 이유를 모르실 거예요. 나무를 주변 거를 다 비워서 떼고 나서는 나무를 어디서 비워옵니까? 구름으로 실어오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관료 같으면요, 저 지금 남한강, 북한강 끝트맥이 있는 충주라든지 원주라든지 저는 양구라든지 이런 데다 명령을 내립니다. 나무를 우기를 통해서 화목을 뗏목으로 내려보내라. 또 흙을 파서 뗏목으로 내려보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흙을 양수리에서 다 받아왔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있는 관료가 양수리거든요. 그런데 이 양수리에 있던 가마를 제치고 나서 이천이 도자기의 유명한 선진지가 되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를. 아까 1883년 관료가 폐지가 되고요.
폐지가 1884년부터 민영화되거든요. 결국 이때서 끊어졌습니다. 언제까지 끊어지냐면 1956년까지. 1956년에 그때 뭐 서울에서도 막 가마불을 뗄 수 있을 때입니다. 대방동, 성북동에 한국미술품연구소라는 그런 이제 간판을 내걸고 몇몇 초기의 도자기에 대한 그런 어떤 전승이라든지 이런 거에 흥미를 가졌던 어른들이 가마를 박습니다. 가마를 박아서 도자기를 열심히 만들어내는데 다 성문화된 데이터 하나도 없고 구전되어 내려온 거 몇 마디 갖고 도자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도자기 같은 도자기도 나오지도 않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지금의 도자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팔 수가 없을 때예요. 이때 도자기가 나왔더라도 이 도자기를 비싼 값에 사다 놓고 집에다 놓고 감상할 수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의 0.01%도 아마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전후에 보리쌀 닷대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거든요. 결국 이분들이 뭐 당연히 망합니다. 2년 만에 문을 닫게 되죠. 닫았는데도 그 미련을 어디다 버리질 못해요. 이분들이 다시 어디서 정착을 해서 도자기를 공부할까라고 헤매다가 결국 아까 점, 넷말, 사금악골 얘기하듯이 전국에 어디든지 사금악골이나 점이나 넷말로 가야 되거든요. 가마가 있으니까 그 가마를 박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가마가 있어야 실험을 하죠. 그래서 멈춘 데가 경기도 이천 신둔. 그 이천까지 내려가기 전에 광주 쪽에도 가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분들이 내려서 멈춘 자리가 경기도 이천 신둔이에요. 여기가 신둔 지금 그 일대가 전부 점이거든요. 전부 옹기 가마가 있을 때입니다. 제가 1975년 처음 도착했을 때 가마가 한 8개 정도가 있었고요. 제가 2년 정도 공부했다가 다시 가마를 지을 때만 해도 13개가 늘어나서 제가 이천여주 광주에서는 14번째로 지은 가마가 됩니다. 전국에 한 2,000개 가마에서 이미 한 4, 50개 정도는 전국에 있었다고 쳐도 적어도 50개 안에 들어가는 가마가 되죠. 일찍 시작한 지가. 근데 이 유근영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유근영 총자를 해둔 어른입니다. 지순택 어른. 이런 분들이 이천에 와서 가마에 얹혀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1956년, 73년이라는 간격을 두고 생겨나게 되죠. 자, 그런데 1956년에 끝난 분들이 헤매다가 도착이 1960년대 전후에 50년대 말에 신둔에 정착을 하고, 이분들이 이때서부터 아까 어느 어른이 얘기했는데 그 진사, 조금 이따 설명이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빨간색 도자기도 다시 연구되고 총자 백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겨우 도자기가 완성 단계가 될 때가 1980년인데요. 이때 이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이만한 옹기나 큰 항아리를 만들어도 먹기 살기 힘든데 요만한 걸 갖고 항눈을 판다든지 새다리를 판다든지 이런 그 구름을 판다든지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사람같이 보일 리가 없죠. 그런데 요 사이에 1965년이 끼었지 않습니까? 한일 정상화되는 때죠. 일본인의 영향으로 인해서 1883년대에 폐지가 되는 동기가 되는데 다시 일본인들의 영향으로 도자기가 활성화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천 신둔을 끼웃거립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인사동에 제대된 골통 보면 다 사람 손이 들어가고 그렇게 엉성한 걸 사느니 제대로 예를 들어 이미테이션 된 걸 구입하겠다고 해서 내려온 것이 이천 신둔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요만한 걸 매일 미친 사람같이 움직이던 사람들이 10,000엔, 20,000엔 이렇게 팔거든요. 사람들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바로 그냥 옹기 가마가 다 도자기 가마가 다 바뀌어요.
그게 이제 60년, 65년도, 67년도 요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도자기가 발달하죠. 이때 이 어려운 빨간색 도자기도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980년이 되면서부터 이 지금 전통 가마, 여기까지는 나무를 떼는 가마거든요. 전통 가마가 전부 기계식 가마로다가 다 바뀌게 돼요. 기계식 가마라는 전통 가마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계식 가마는 가스, LPG, LNG 또는 전기, 또 뭐가 있나, 오일 가마 이런 것들이거든요. 생산 수율도 높고 전부 다 기계화되죠. 지금은 이 가스 가마를 떼는 사람들 원신 취급을 받는데 뭐냐, 가스 가마는 계속 사람이 보고서로 이렇게 노즐을 맞추고 있거든요. 요새는 전기 가마를 씁니다. 전기 가마는 원래 그 온도를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그 안에 산소량을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고급 도자기를 못 만들어냈던 가마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게 발달해서 전기 가마에다 도자기를 넣고 그 유도 곡선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불을 붙이고 캐나다에 놀러 갔다 와도 됩니다. 이미 다 그 불을 떼고 나서 자기가 식혀서 전기 자체로 끊고 냉각시켜 놓거든요. 그러면 와서 그냥 포장만 하거나 돈 받고 나눠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됐어요. 198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부 기계식 가마로 거의 다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구해 오던 것이 전부 또 다시 약간 주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와서 지금 1250개, 60개 정도 되는 2000여 주 광주에 있는 그 도자기 작업장 중에 지금 전통 가마를 쓰는 가마가 3군데, 4군데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항산도입니다. 장작을 떼는 가마가 그렇게 많이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 관료의 도자기는 이렇게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도자기의 어떤 맛, 그리고 전통 가마가 그러면 기계식 가마하고 아주 대별해서 뭐가 차이가 날까? 그래서 저는 도자기의 평생에 한 점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자, 전통 가마에는요, 뭐 제티도 붙고 일그러지기도 하고 벽돌이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전가마에서 약 25% 정도만 만약에 100개를 넣었을 때 25개를 쓸 수 있는 도자기를 만약 끄집어내면 저들은 아주 대성공한 가마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25% 정도 중에서도 1등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만 한 번 뗀다고 가정했을 때 도자기를 한 점씩을 만약 끄집어내서 1년 동안을 모아놓으면 12점이 되지 않습니까? 12점을 다시 한 자리에 꺼내놓고 순위를 정하면 한 점밖에 없어요. 12등은 또 있죠. 그래서 그 1등짜리를 꼭꼭 숨겨 놓습니다. 만약에 10년 동안을 모아놓으면 10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 10점을 한 자리에 꺼내놓고 다시 예를 들어 10명이면 10명, 20명이 순위를 정하면요. 1등서부터 10등으로 또 나눠지거든요. 결국은 평생에 최고의 좋은 작품은 한 점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 점이 이미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저도 잘 모르지. 이미 나왔는지, 또 이미 나왔는데 실수로 깼는지, 또 앞으로 나올 건지, 이미 나와서 우리 집 어디에 소장되어 있는지 모르죠.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이미 언제 나올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마 전통가마를 떼는 이유도 되겠지만 왜 그렇게 그 어렵고 힘들고 원시인같이 그런 어려운 가마를 남이 안 쓰는 가마를 지금도 쓰느냐는 얘기를 많은 분들한테 묻는데 아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가 무지하게 힘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도자기 어떤 맛, 멋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그 텍스처라든지 마티리얼이라든지 이런 질감, 촉감 뭐 이렇게 표시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 어떤 퀄리티나 이런 걸 따질 때 뭘 갖고 예를 들어 도자기를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75%를 깨내고 25%를 남기면서도 만족해야 될 만한 그런 이끌려는 매력이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이제 설명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우선 간결하게 몇 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빨간색 안 나오고요, 우선. 또 그 그림을 담은 도자기의 어떤 항아리의 어떤 뭐 표면감을 우리가 보통 도자기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소복을 한 어떤 중후한 시골 덕성스러운 안악의 어떤 그 모습 이런 데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의 안악의 그 풍부하고 덕성스러운 모습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 있는 어떤 정서 같은 거거든요. 한국인들의 선, 한국인들의 어떤 맛 같은 거거든요. 딱 그까지만 해도 또 잘 모르겠어요. 같은 흰색인데도 여러분들 광목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A4 용지에 종이도 회사마다 색깔이 다 틀리거든요. 어떤 게 가장 인간적이고 맛깔스러운 생각인가까지 생각을 해봐야지 이제 그 맛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그 질박한 어떤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색깔을 도저히 가스가마나 기계식가마에서는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해맑고 맑고 정말 그 깨끗한 도자기는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그 맛깔스럽고 따뜻하고 가슴에 안기는 그런 색깔을 못 내는 거죠. 우선 색깔서부터가 그런 색상서부터가 무조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맛 차이가 사실은 엄청난 맛의 차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딴 예로 우리가 어떤 옷감에다가 자수를 넣는데 실이 바늘이 잘못 지나갈 수도 있고 조금 서툴릴 수도 있고 간격이 고르지도 않을 수 있는 손으로 넣는 수하고 기계로 넣는 수하고의 차이를 얼뜻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금 상상이 더 빠르실 것 같은데요. 왜 꼭 손으로 그 힘들게 놔야 될까요? 그림에도 표현이 너무 간단하지만 그림도 어떤 그 풍경을 정말 작가의 어떤 감정을 섞어서 표현하려고 그 수많은 세월을 애쓰는 거하고 간결하게 사진으로 한 방 찍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극적으로 대비해서 그런 차이 같은 겁니다. 지금 그런 데서 어떤 맛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저 청자, 백자에 대해서 잠깐. 근데 이제 도자기를 좀 지금 보시는 청자 쪽이 나오네요. 청자 얘기를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청자백자, 그럼 관료에서 나온 청자백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은 불 때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자기를 떼면서 가마 속을 뒤다 보면서 저쪽 도자기가 조금 덜 익었네, 광택이 적네, 조금 더 불이 닿아야 되겠네, 온도가 높아져야 되겠네, 이렇게 도자기를 봐가면서 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산화소송이라고 그러거든요. 산화소송. 공기를 무지하게 집어넣고서 불을 떼는 방법이에요. 주로 민요에서 많이 씁니다. 여기서는 민요에서는 일그러지건 조금 어디가 터지던 도자기가 용기로 다 쓸 수 있으면 거의 다 선택하는 그릇들이거든요. 여기에는 이 산화소송을 많이 떼어요. 왜냐면 어쨌든 한 개라도 더 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마 안에 그릇들을 쫙 부어가면서 뗍니다. 쫙 끝에 왼쪽에 불이 덜 갔네. 그럼 거기다 나무를 더 집어넣죠. 앞에는 너무 세. 여기는 장작 넣지 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협의해가면 떼는 게 산화소송. 그런데 환원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환원소송은 공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불을 떼는 방법입니다. 공기가 부족한 상태는 불꽃이 항상 거기에 붉게 남아 있어야죠. 도자기를 처음부터 불을 떼서 끝날 때까지 그릇 안에 거를 뒤다 봤다면 이미 반 이상이 실패한 거예요. 안에 있는 도자기를 전혀 못 보고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해서 떼는 게 아니라 항상 쌓여진 경험에 의해서 지금의 이 불꽃 상태면 안에 도자기 상태는 어느 정도 됐겠다. 이렇게 항상 유추해 가면서 떼는 방법이에요. 자, 이것이 지금 민요 가마에서 주로 쓰는 거라면 이 환원이 바로 관료에서 쓰는 가마. 지금 한국의 가마에 불이 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 민요의 가마가 꺼졌다는 게 아니라 관료의 가마 불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국에 대여섯 개, 10개 미만이라는 가마는 지금 관요가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관요가마에선 총자 백자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불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총자가 과연 뭔지를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너무 학문적이거나 너무 좀 딱딱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좀 그렇습니까? 한번 쉽게 설명해도 그런데 이제 좀 더 쉽게 하겠습니다. 자, 총자 백자만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철분이 섞여 있는 도자기로다가 철분이 섞여 있는 테토로다가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 철분이 뭐냐면 양에 따라서 흙 속에 있는 철분의 양에 따라서 조금 섞여서는 한 노란색, 조금 더 식으면 조금 갈색으로, 조금 더 식으면 푸른색으로, 좀 더 갈수록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철분의 양에 따라서 푸른색으로 바뀌는데요. 총자는 보이는 데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푸른 빛만 갖고 있다고 해서 총자가 아니라 저 지금 안에 뼈대,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든 흙서부터 푸른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철분이 섞여 있는 흙이어야 돼요. 철분이 섞여 있는 흙으로다가 테토라고 그럽니다. 흙으로 도자기를 빚고 여기다가 유약을 칠해야 돼. 유약은 뭐냐면 겉에 칠한 유리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 그 반짝반짝한 유리. 유리창을 입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곡면에다가 유리를 입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녹기 직전에 그 분말 상태의 유리를 액체로 해서 칠하는 거죠. 근데 이 유약도 푸른 빛을 떼야 되거든요. 푸른 빛을 떼려면 여기도 철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산화철이라든지 이런 걸 섞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섞는 게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가장 푸른 빛을 낼 수 있는 고운 색을 낼 수 있는 것이 떡갈나무가 가장 대한민국에 많은 나무예요. 자, 그러니까 그 참나무요, 떡갈나무재. 떡갈나무재를 섞은 유약을 가지고 칠해서 환원염에 불을 떼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느 시간이 정도 되면은 도자기 흙에서 푸른 빛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겉에 유약에서도 푸른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푸른 빛을 내쏘고 밖에서는 푸른 빛을 되쏘아서 서로 마주쳐서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비색청자가 되는 거예요. 비색청자가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꼭 써야 되느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흰색 흙에다가 또는 검은색 흙에다가 총자빛이 나는 유약을 불투명 유약을 칠해서 마치 멀리서 봐서도 총자같이 보였다고 총자는 아니에요. 꼭 맑고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안에 푸른 빛의 살결을 볼 수 있어야지만 총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총자 이제 아셨죠? 총자를 지금 여기에 보면 그 하얀 문양이 들어있는데요. 상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상감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상감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고려 총자에만 응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발매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의 주은나라 시대 때 이미 금속 상감으로 금은사를 씁니다. 그래서 상감기법 자체를 우리가 발매하는 것이 아니고 도자기에 활용한 것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코끼리 상자에다 골기풀 값을 쓴 거는 코끼리가 골짜기 위에 쫙 때를 이어서 지나가면 코끼리는 자연보호색이라 안 보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면은 코끼리의 상아가 골짜기를 가나다랗게 흰 물줄기 같이 메꾸고 있다 해서 골짜기 기풀 감자를 써서 상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감기법은 꼭 파내고 칠하는 것이 아니라 파내고 그거를 메꿔 넣어야지만 상감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감청자가 고려 청자에서 이 나오는 유명한 12세기 중반에 저 가장 어려운 붉은색도 이때 나오게 됩니다.
청자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정치하고 가장 정교하게 아름답게 꾸며지죠. 조금 있으면 끝날 텐데 그때 이미 진사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같이 합니다. 자, 그럼 백자 한번 보죠. 자, 백자는 어느 나라든지 잔물이 섞여 있는 흙으로서 시작해서 가장 잔물이 없는 순수한 흙으로 간다 그랬어요. 백자가 제일 끝에 만들어지는 거죠. 철분이 없는 흙으로다가 도자기를 빚고 그 위에 무색 투명한 유약을 칠해서 그 유리창을 통해서 안에 하얀 살결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도자기야만 백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같은 이유로 구워서 까만색이 나는 흙으로 도자기를 빚은 다음에 불투명 하얀 그 유약을 칠해서 하얀 백자를 보였다고 해서 백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 투명 유약을 칠해서 유약을 그 유리를 통해서 흰색 살결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그 유리창에서 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색깔이 3가지 정도의 색깔 밖에는 없습니다. 백자에 보면 엄청 여러 가지 화려한 색깔을 쓴 것 같은데 그거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게 제3국에서 상해라 그래서 위에 그림을 그려서 낮은 온도에 구워낸 도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사라는 것도 고온이라는 말이 꼭 붙습니다. 도자기에서 고온유로 소성했을 때 빨간색을 내는 도자기를 진사작이라고 한다. 근데 고온이라는 게 꼭 붙는데 1000도 미만에서 익은 도자기에 붉은색을 칠한 것은 체류나 어떤 안료를 칠해서 낮은 온도에 구워낸 페인팅 같이 생각하니까 그건 진사라고 그러지 않는 거죠. 다 1300도 돼야 지금 저런 색깔이 나옵니다. 그러면 백자의 3가지 안료 색깔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푸른색, 또 검은색, 또 붉은색. 푸른색이 이제 자, 진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보는 데서는 지금 저기 17세기 후반에 나온 우리나라 그 조선 백자의 가장 유명한 도자기입니다. 십장생 도자기. 자, 이제 지금서부터는 저기 뭐 간간히 우리 도자기를 한번 소개해 주세요. 푸른색을 우선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이건 저기 코발트를 갖다 주원료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428년 세종 10년서부터 쓴 안료인데요. 원래 중요한 안료니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당시에 코발트를 중국에서도 자기들이 스스로 정제하거나 산화물로 만들어서 못 썼기 때문에 천산산맥을 넘어오거나 또는 그 유목상인들을 통해서 온 사람들한테 중국인들도 아주 어렵고 큰 돈으로 구했습니다. 코발트 가루를요. 그거를 우리가 다시 얻어다 써야 됐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이 조선에서 가는 명나라 사신들한테 바리바리 뭘 싸서 보냅니다. 지금같이 달러를 가지고 가서 그냥 삽버리면 되는데 유로를 가지고 가든지 그게 안 되는 시절이니까 금, 은, 사양나루, 그 배꼽, 또 호피, 또 산에서 나는 당귀 이런 그 약재. 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만 해도 전부가 일반인들은 쓸 수가 없는 궁중의 내탕금으로 쓰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거를 가져가서 중국에 가서 아주 그 망신스러운 방법으로 이 코발트를 구해오는 거예요. 자, 이만큼을 갖고 와서 이걸 코발트로 바꾸자가 아니라 중국 자금상 안에 있는 황녀들을 줬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정확한 얘기인지 그냥 만화같이 들으세요. 황녀를 두면 그 3만이 넘는 황녀들이 다 애인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힘이 있는 애인을 가진 황녀한테 주는 거죠. 그럼 그 황녀가 봐서 받은 뇌물에 비례해서 이 정도면 얼만큼 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애인을 시켜서 얻어주는 그 코발트를 갖고 감지덕지 얻어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그 화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1446년 세조 임금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이 넓은 조선반도에 토총이 없느냐 그래요.
자, 이 토총이라는 단어가 이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코발트를 한국식 한자로 바꿨을 때 유일한 단어입니다. 결국은 토총이라는 걸 찾아, 코발트 원석을 찾아내는데 하도 색깔이 좋지 않아서 결국 다시 중국에다 의존하는 금보다 비싼 안료가 코발트 안료. 그래서 초기의 도자기는 코발트를 얼만큼 귀하게 썼느냐, 또 보존 상태가 어떠냐, 어떤 항아리에 썼느냐에 따라서 전부 보물급이나 국보급으로다가 분류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거는 산에 있는 철화라는 거는 산에 있는 적철광을 800~900도의 구풀에 구운 다음에 고운 절구로 빻아서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지금 저 홍시나 목단의 이파리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천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9세기 전반서부터 쓰던 안료가 전후서부터 일찍이 썼던 안료가 우리나라에서는 15세기에 와서 아주 정교하고 곱고 그런 안료가 됩니다. 이 곱게 정제된 그 안료를 어디서 잠깐 그걸 볼 수 있냐면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계룡산에 가서 도자기 마을이라고 얼마 전에 생겼어요. 오래전에 생겼는데요. 그 도자기 마을을 들어가기 왼쪽 편에 들어가기 한 1~2km 전에 왼쪽에 그 가마터가 있습니다. 옛날 가마터. 이삼평 어른이 1590년 임진난이 나고 후에 임진난이 끝나고 8년 후에 정유재란이 왔을 때 끌려간 데가 바로 계룡산 밑이거든요. 거기에서 발전된 이 철화 안료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물고기 이런 그 문양을 아주 이런 비슷한 아주 세밀한 문양까지 전부 나온 쪽가리들을 거기 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하도 여러 사람이 발로다 파고 구덩이를 파고 이렇게 주워가서 지금 발견하기 좀 힘듭니다만 가만히 보면 조그만 쪼가리 그 거친 철화 갖고 그런 고운 안료를 만든 것을 거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 제 붉은색이 바로 진사라는 안료가 됩니다. 12세기 고려 청자가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졌을 때 이미 만들어졌다가 17세기 후반에 고려 조선 백자가 끝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진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400년간 단절이 아직 끊어져 버리죠. 근데 민요에서 가끔 붉은색이 조금 나옵니다만 그릇 같은 그 문양 같은 고급 도자기는 안 나오죠. 지금 아까 그 십장생 항아리 같은 게 17세기 후반에 나온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바로 1883년도에 끝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시 1956년까지 이런 역사를 쭉 갖고 1980년을 통해서 다시 또 연구가 잠깐 두절이 되고 이런 것이 바로 진사 안료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 안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금속이 4가지가 있습니다. 금, 동, 또 철, 카드뮴이에요. 카드뮴은 옛날에 없던 원소 쓰니까 뭐 무시해죠. 그리고 또 써서도 안 되고요. 아주 독극물이고 유해한 금속입니다. 용융 온도가 300도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 있고 낮은 온도에 익는다는 건 바로 한저든 피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철은 또 그 탁도 그러니까 그 명체도가 틀리기 때문에 안료로는 안 쓰고 전체를 도자기를 붉게 만드는 데는 쓰는 경우가 있어요. 동은 12세기부터 사용된 안료고 금원 저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제가 강의를 하던 지금도 간혹 하고 있는 그 명지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정부에서 엄청난 자금을 대줍니다. 무기 재료로 만든 안료를
전 세계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돈이 엄청 많이 쓰거든요. 이거를 한국 내에서 예를 들어 대체를 하는 연구를 하라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때 정부에서 지원한 돈을 가지고 금을 갖고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모든 실험은 아끼지 말고 모든 연구 자료를 써봐야 되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스럽게 금을 물같이 써본 사람이 접니다. 축하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을 그렇게 물같이 써보고 금 1g을 왕수나 이런 강산에 녹이면요. 큰 붓으로 찍으면 딱 한 방울이에요. 자,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금을 그렇게 신나게 써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금방에서도 안 되죠. 그래서 2009년도에 예술의 전당에서 저희가 개인전을 크게 했을 때 이미 그때 금으로다 만든 안료로다가 만든 진사를 같이 이제 발표를 합니다. 지금 저쪽에 지금 감 그린 것이 바로 진사 금으로 만든 안료거든요. 자색빛이 살짝 도는데요. 이거는 보랏빛이 돕니다. 금으로 만든 안료는. 또 좌측 것을 보면 목단은 보면은 그냥 지금 이제 뭐 조명도 그렇고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이건 그냥 아주 밝은 빨간색이거든요. 이건 동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금이 됐든 동이 됐든 평생에 똑같은 색이 두 개가 안 나오는 색깔이 진사예요. 아무리 비슷한 것 같아도 UV기 이렇게 적외선 분광 분석기로 분류를 하면 색깔이 확 틀린 게 나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쪽 동진사는 제가 2004년도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연구를 평생 했으면서도 그 연구한 성과는 명장이 되는데 조금 더 반영이 안 됐습니다. 2005년도에 특허가 났거든요. 2005년도에 그 조선 진사 안료 자체 또 안료를 제작하는 과정 이것이 이제 특허가 나는데 바로 이듬해에 2006년도에 세라미스라는 전문지에다가 발표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끊어지고 있어졌던 진사를 전국의 도예인 다 같이 연구를 하자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질문이 안 들어왔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맞춰보고요. 마지막으로 현수막 사인이 있겠습니다. 네.